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재앙이 일어난 지 수십 년이 흘렀다. 사람들이 떠난 뒤 이곳에는 다시 생명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생명의 모습이 아니었다. 야생적이고 침묵하며 무언가를 지켜보는 듯한 존재들이었다. 인간이 며칠 만에 자취를 감췄던 그 자리에 동물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이제 이 구역은 그들의 것이 되었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여기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들은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여겨지는 이 땅에서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함께 느끼고 있을까? 때때로 동물들은 인간보다 이 구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그들은 인간이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 무언가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는지도 모른다. 방사능은 공기 속으로, 물 속으로, 흙 속으로, 나뭇잎 하나하나와 동물의 털 속으로 스며들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이 구역은 변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사람이 사라졌고 그 다음 자연이 서서히 자신의 영토를 되찾기 시작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프리피아트를 죽음의 땅으로 상상한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다. 사실 이 구역은 유럽에서 가장 독특한 생태계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한때 도로였던 자리에는 이제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고 텅 빈 건물들 속에서는 인간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세대의 동물들이 태어나고 있다. 사람이 떠난 뒤 프리피아트 주변의 숲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확장되어 갔다. 들판은 습지로 변했고 어린 자작나무 숲이 곳곳에서 솟아났다. 그리고 가장 먼저 돌아온 이들 중에는 무스, 즉 큰 사슴이 있었다. 거대하지만 조용하고 그 몸집에 비해 놀라울 만큼 소리 없이 움직이는 동물이다. 한때 자동차 소음과 인간의 존재로 끊임없이 쫓겨났던 그 땅에 이제 무스가 돌아왔다. 지금은 낡은 아파트 단지 사이를 유유히 걸어다닌다. 무스는 이 숲의 회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북쪽 지역에서는 그들의 행동이 달라진다. 과학자들은 몸집이 큰 초식동물일수록 환경의 변화를 더 예민하게 감지한다고 추정한다. 그들은 방사선 수치가 높은 구역을 피해 다니며 숲을 가로지르는 자신들만의 안전한 통로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이곳의 동물들이 전과는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예전만큼 두려워하지 않는다. 도망치는 일도 줄었다. 마치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진짜 위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방사능이 이 구역의 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려 애써왔다. 모두가 이곳이 결국 불모의 땅이 되리라 확신했다. 그러나 벌어진 일은 정반대였다. 수많은 동물의 개체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자연에게는 방사능보다 인간이 더 두려운 존재였다는 뜻이다. 사냥이 사라지고 벌목이 멈추고 도로와 공장, 끊임없던 소음이 자취를 감추자 동물의 세계는 오염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것이야말로 이 구역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불편한 결론 중 하나다. 물론 방사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지금도 이곳에 남아있다. 숲의 일부 구역은 여전히 치명적으로 위험하며 특히 비가 내린 뒤에는 입자들이 다시 공기 중으로 떠오른다. 그럼에도 동물들은 매일같이 그 땅을 가로지른다. 오염된 물을 마시고 방사성 흙 위에 몸을 눕히고 그 공기를 들이마시면서도 삶을 이어간다. 마치 자연 그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듯한 인상마저 든다. 그러나 그 대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구역 깊숙한 곳에는 노련한 스토커들조차 좀처럼 발을 들이지 않는 지역이 있다. 그곳의 숲은 지나치게 고요하다. 오래된 나무들은 마치 검은 기둥처럼 서 있고 이끼가 모든 소리를 삼켜버리며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진다. 바로 그런 곳에서 멧돼지들과 자주 마주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사냥꾼들의 기억 속에서 떠올리는 그런 멧돼지가 아니다. 이곳의 멧돼지들은 경계심이 없고 놀라울 만큼 공격적이다. 인간과의 접촉이 끊긴 채 살아온 세월 동안 그들은 진정한 야생으로 되돌아갔다. 아파트 입구 근처의 땅을 파헤치고 오래된 아스팔트를 뒤집어 엎으며 판넬 건물들 사이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마치 도시 전체가 서서히 숲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또 하나의 기이한 현상이 있다. 이 구역의 동물들은 자신들의 이동 경로를 바꾸기 시작했다. 어떤 동물들은 먹이가 풍부한 곳조차 피해간다. 과학자들은 많은 야생동물이 오염이 가장 심한 지역을 우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이 정확히 어떻게 그것을 감지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때때로 인간이 오직 계측 장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위험을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현상은 특히 새들에게서 두드러진다. 밤이 되면 프리피아트 상공에는 거의 언제나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사람들이 떠난 뒤 이 거대한 맹금류들은 이 땅을 적극적으로 차지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이 구역은 완벽한 서식지였다. 고요함, 무너진 건물들, 그리고 풍부한 작은 사냥감까지. 부엉이들은 텅 빈 집들의 지붕 위에, 창틀 사이에, 녹슨 크레인 위에 앉아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눈은 빛난다. 많은 스토커들이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곤 한다. 누군가 계속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시선의 주인은 바로 이 새들이었다. 인간의 도시를 자신들만의 영역으로 바꿔놓은 포식자들이다. 그러나 이 구역의 진짜 주인들은 그렇게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의 모습을 직접 보기란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 흔적은 어디에나 남아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프리피아트 주변의 늑대 개체수는 몇 배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들은 더 이상 인간 문명 곁에서 살아가던 그런 늑대들이 아니다. 이 포식자들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거의 알지 못한다. 그들은 광활한 영역을 사냥터로 삼고 숲과 습지, 그리고 무너진 마을들을 가로질러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구역을 대형 포식자들에게 완벽한 안식처라 부른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인간이 지배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늑대들은 때때로 프리피아트의 심장부까지 다가온다. 한때 수천 가구가 살아 숨쉬던 아파트 사이로 그림자가 조용히 미끄러진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스며든다. 이 도시는 죽은 것이 아니다. 다만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불안한 이야기는 겨울에 시작된다. 눈이 거리를 뒤덮으면 발자국은 유난히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제야 비로소 이 구역 안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가 보인다. 그리고 때로는 그 발자국들 사이에서 쉽게 설명되지 않는 흔적이 발견되기도 한다. 마치 무언가 거대한 것이 도시를 가로질러 지나간 듯한 자국이다. 바로 그 겨울, 과학자들은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체르노빌 구역 깊은 곳에서는 공식 보고서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왜냐하면 늑대들의 뒤를 이어 이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존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등장은 이 구역 전체의 균형을 뒤흔들어 놓았다. 구역의 북쪽 지대는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덜 연구된 곳이다. 도로는 드물고 습지는 넓게 펼쳐져 있으며 스토커들의 발자국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다. 바로 그곳에서 노련한 연구자들조차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때때로 사슴무리 전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린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피하려는 듯이. 늑대들은 숲의 특정 구역을 일부러 우회한다. 평소 경계심이라곤 없이 공격적이던 멧돼지들조차 이곳에서는 조심스러워지고 더 자주 숲 깊은 곳으로 몸을 숨긴다. 하지만 이 구역을 바꿔놓은 것은 포식자들만이 아니다. 조용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또 다른 생명의 층이 있다. 전체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작은 동물들, 바로 비버다. 그들의 귀환은 사고 이후 벌어진 사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힌다. 프리피아트 주변의 강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비버는 한때 인간의 손에 의해 끊임없이 파괴되었던 곳에 다시 댐을 쌓기 시작했다. 이제 물이 차오르며 새로운 습지가 형성되고 새와 동물들을 위한 새로운 이동 경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구역의 지도 자체가 서서히 다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비버들이 위험한 지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들이 쌓은 댐은 때로 오염 수치가 높은 구역을 가로막는다. 방사성 입자는 물속과 진흙 속에 그대로 머무르고 그곳을 나중에 찾는 동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속으로 발을 들이게 된다. 그렇게 이 구역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 단순히 위험한 곳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간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기묘한 현상이 있다. 어떤 동물들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진다. 사체도, 몸싸움의 흔적도 남지 않는다. 오직 더 이상 동물들이 찾지 않는 텅 빈 구역만이 남을 뿐이다. 이는 자연스레 의문을 낳는다. 이 구역에는 포식자와 초식동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체를 처리하는 청소부들 역시 존재하며 그들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바로 까마귀들이다. 거대한 검은 새떼가 이제 프리피아트 하늘의 항구적인 일부가 되었다. 이들의 행동은 우리가 익히 아는 까마귀와는 사뭇 다르다. 인간을 거의 두려워하지 않지만 언제나 죽음의 흔적을 따라 움직인다. 어딘가에서 동물이 죽으면 까마귀가 가장 먼저 나타난다. 때로는 포식자보다도 먼저. 이는 마치 이 구역 전체가 위에서 끊임없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인상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하늘은 이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하다. 폐허 아래에서도 그에 못지않게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프리피아트의 낡은 건물들은 서서히 수직으로 자란 숲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이 공간 속에서 새로운 거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너구리, 여우, 담비, 이들 모두 건물을 은신처의 연결망으로 활용한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종이 하나 있다. 바로 유럽 담비다. 좁은 공간을 누비며 사냥하는 이 동물은 도시 생태계에 보이지 않는 조율자 역할을 한다. 작은 설치류의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담비는 먹이사슬 전체에 은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정말 흥미로운 일은 이 동물들이 새로운 환경과 마주할 때 시작된다. 건물 내부의 온도는 숲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그래서 일부 종들은 숲보다 이 폐허를 더 선호하기 시작했다. 도시가 동물들의 안식처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그림을 완전히 뒤엎는다. 그리고 북쪽 구역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다. 때때로 이곳에서는 알려진 동물의 행동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발자국은 지나치게 크다. 현지 연구자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 숲의 북쪽 통로를 따라 이동하는 대형 수컷 콧곰의 존재 가능성을. 이 구역은 결코 쉬운 답을 내주지 않는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갈수록 자신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은 점점 옅어진다. 때때로 이곳의 동물들은 단순히 야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어떤 체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체르노빌 구역의 밤은 흔히 우리가 아는 밤과는 다르다. 그저 어두울 뿐 아니라 밀도가 있다. 마치 공기 자체가 무거워지고 그 안에서의 모든 움직임에 더 큰 힘이 필요한 것처럼 이곳의 숲은 잠들지 않는다. 다만 멈춰설 뿐이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말로는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감각이 스며든다. 동물들은 이 감각에 확실히 반응한다. 사슴은 고개를 들어 한 곳을 오래도록 응시한다. 늑대 무리는 이동을 멈추고 서로 흩어진다. 여우는 근처에 먹이가 있어도 갑자기 경로를 바꾼다. 심지어 까마귀조차 이유 없이 나무에서 날아올라 사라져버리곤 한다. 바로 이런 순간들 속에서 이 구역은 그 어떤 카메라로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가장 기이한 얼굴을 드러낸다. 서로 다른 연구자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는 관찰이 있다. 특히 야행성 포식자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 스라소니는 평소에 이동로에서 자취를 감추고 울버리는 숲 깊은 곳으로 더 깊이 파고든다. 늑대조차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라도 있는 것처럼 특정 구역을 피한다. 과학자들은 이를 회피구역이라 부르지만 그 원인을 밝혀낸 이는 아무도 없다. 확인된 위협의 근원도 명확한 증거도 없기 때문이다. 오직 동물들의 행동만이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줄 뿐이다. 그곳에는 무언가가 있다. 이 구역은 자신의 비밀을 결코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결과를 통해서만 보여준다. 이는 프리피아트의 오래된 구역, 건물들이 가장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나무들이 아파트 내부에서 곧바로 자라난 그런 곳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그런 장소에서는 동물들의 행동조차 달라진다. 담비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고 여우는 더욱 신중해진다. 멧돼지는 확 트인 거리를 피하며 까마귀들은 지붕 위에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 모여든다. 마치 도시가 다시 한번 무언가의 중심이 된 것처럼. 다만 이번에는 인간의 것이 아니다. 이 새로운 체계 속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층이 존재한다. 바로 작은 설치류들이다. 들쥐는 이제 새로운 먹이사슬 전체의 기반이 되었다. 사람이 사라진 뒤 그들의 개체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독약도 없고 우리가 흔히 아는 형태의 고양이도 없다. 이는 그들에게 결정적인 이점이 되었다. 하지만 그 개체수의 증가는 곧 포식자들의 증가로 이어졌고 균형은 다시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자연은 공백을 견디지 못한다. 어느 한 종의 증가는 반드시 다른 종에게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 구역은 바로 그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완벽한 실험실이 되었다. 여기에 모든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 바로 물이다. 프리피아트 주변의 강과 습지는 과학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크게 변화했다. 비버는 계속해서 댐을 쌓아 올린다. 물은 고여 흐르지 않고 새로운 정체 구역이 생겨난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는 또 다른 생명의 과정이 시작된다. 양서류와 곤충들의 번성이다. 개구리의 개체수는 특히 크게 늘어났고 밤이 되면 그 울음소리가 숲 곳곳을 가득 채우기도 한다. 각닭이 떼는 습지 위에 짙은 구름을 이루며 모여든다. 새들은 이를 먹이의 원천으로 삼는다. 그렇게 새로운 생명의 순환이 형성된다. 이 구역 깊숙이 들어갈수록 안정성은 점점 옅어진다. 어떤 곳에서는 모든 것이 번성하고 다른 곳에서는 오직 공허함만이 남아있다.
마치 이 생태계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각각의 조각은 저마다의 법칙으로 움직인다. 바로 이 점이 연구자들을 가장 두렵게 만든다. 이런 체계는 예측하기가 지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작스레 변할 수도 있다. 단 한 계절만 지나도 숲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때가 있다. 그러나 생태학으로도 방사능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있다. 나이든 스토커들은 그것을 그저 존재감이라 부른다. 숲을 걷다 보면 문득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 계측 장비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주변에는 그 어떤 움직임도 없는데도 말이다. 이 감각은 밤이 되면, 특히 안개가 낀 밤이면 더욱 짙어진다. 그리고 바로 그런 순간 동물들은 극도로 조심스러워진다. 마치 그들이 인간이 결코 감지할 수 없는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때때로 이런 생각이 스친다. 이 구역에는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생명의 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프리피아트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그 감각은 더욱 뚜렷해진다. 마치 도시 그 자체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이 구역의 이야기는 단순히 동물과 방사능, 자연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것은 하나의 공간이 자신만의 법칙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야기이며, 그 법칙 속에서 인간은 더 이상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체르노빌 구역의 중심부에는 정작 중심이라는 감각이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점점 짙어지는 정적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프리피아트와 원자력 발전소의 옛 시설에 가까워질수록 그 감각은 더욱 강렬해진다. 이곳의 숲은 다르다. 더 빽빽하고 더 어둡고 마치 시간 그 자체보다 더 오래된 듯한 인상을 준다. 나무들은 서로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자라며 뿌리를 얽어매고 그 아래 땅은 발밑에서 불안정하게 흔들린다. 출입금지 구역 더 깊숙한 곳, 오래전 풀에 뒤덮인 콘크리트 거리 너머에는 단순히 숲이라 부를 수 없는 영역이 시작된다. 그것은 더 이상 도시도 우리가 흔히 아는 자연도 아니다. 하나의 혼종이며 자신만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체계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새로운 프리피아트의 가장 은밀한 포식자 중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스라소니다. 스라소니는 이 땅에 원래부터 속해 있던 존재가 아니다. 다만 이 땅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결정적이다. 스라소니는 마치 이 거리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움직인다. 버려진 도로는 그들에게 사냥의 통로가 되고 낡은 콘크리트판은 관측 지점이 된다. 그들의 존재는 거의 직접 목격되는 법이 없다. 오직 흔적만이 남을 뿐이다. 한때 구급차가 오가던 먼지 낀 길 위에 짧고 날카로운 발자국만이 찍혀있다. 프리피아트의 스라소니는 변했다. 외형이나 신체 구조는 그대로지만 행동이 달라졌다. 더 조용해지고 더 신중해지고 더 영리해졌다. 이 구역은 스라소니에게 가장 중요한 규칙을 가르쳤다. 이곳에서 소리는 곧 위험이라는 것을. 이곳에서의 사냥은 평범한 숲에서의 사냥과는 다르다. 스라소니는 건축물 자체를 이용한다. 버려진 계단, 무너진 벽의 틈, 남겨진 아파트의 잔해까지 모든 공간이 사냥 전략의 일부가 된다. 아스팔트를 이미 완전히 뒤덮어버린 식물 아래로 움직이는 사냥감을 지켜보며 스라소니는 몇 시간이고 조용히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프리피아트는 포식자만을 바꿔놓은 것이 아니다. 사냥감 역시 변화시켰다. 그래서 사냥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곳의 사냥감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이 생태계 속에서 살아남은 동물들은 인간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지만 동시에 인간이 남긴 폐허 곁에서 살아가는 법도 배웠다. 그들은 더 조심스럽고 더 빠르고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스라소니는 새로운 움직임의 논리에 적응해야만 했다. 프리피아트에서 위험이란 다른 포식자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험은 환경 그 자체이기도 하다. 무너져 내리는 건물, 갑작스레 뚫린 구멍, 그리고 어둠 속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불확실성까지. 스라소니가 프리피아트에서 은밀함의 상징이 되었다면 여우는 적응의 상징이다. 여우는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사냥하지 않는다. 오히려 도시의 표면 그 자체가 된다. 그리고 다른 포식자들과 달리 여우는 인간을 피하지 않는다. 프리피아트의 여우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조심스러운 숲의 짐승과는 이제 거리가 멀다. 그들의 행동은 거의 도시적으로 변했다. 가장 큰 변화는 몸이 아니라 생존 전략에서 일어났다. 여우는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의 사냥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들은 만능형 수집가이자 관찰자로 변모했다. 이 구역은 그들에게 새로운 유형의 지능을 선사했다. 바로 혼합형 지능이다. 때때로 여우는 오래된 식당 자리나 무너진 건물 근처에서 목격되곤 한다. 그곳에 먹이가 남아있어서가
영토가 아니다. 그곳에 다른 동물들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핵심이다. 여우는 흔적을 마치 지도처럼 읽어낸다. 멧돼지가 어디를 지나갔는지, 밤사이 늑대무리가 어디로 움직였는지, 스라소니가 어느 구역을 가로질렀는지 여우는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필요하지 않은 이상 직접적인 충돌은 절대 피한다. 프리피아트에서는 힘이 더 이상 가장 중요한 자원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자원은 정보이며 여우는 그 누구보다 그것을 잘 다룰 줄 안다. 이 구역을 관찰해온 이들이 기록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이곳의 여우들은 빛에 대한 두려움이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해가 지는 무렵에도 그림자 속으로 곧장 숨어들지 않고 탁 트인 공간에 모습을 드러내곤 한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더 취약해졌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그들은 환경이 변화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그것을 읽어내는 법을 터득했다. 때때로 여우와 스라소니는 같은 구역에서 마주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공공연한 다툼이 없다. 대신 거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합의가 존재한다. 스라소니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침묵이고 여우는 아래에서 움직이는 흐름이다. 그리고 바로 이 조합이 균형을 이룬다.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닌 이 세계 속 두 개의 층위인 셈이다. 밤이 완전히 프리피아트를 뒤덮으면 여우는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 그 실루엣은 풀숲과 콘크리트판 그리고 건물의 그림자 사이로 녹아든다. 오직 이따금 반짝이는 눈빛만이 그 존재를 드러낼 뿐이다. 마치 이곳의 생명이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여우, 늑대, 멧돼지 이들 하나하나가 새로운 생태계의 흔적을 남긴다. 출입 금지구역 더 깊숙한 곳. 오래전 풀에 뒤덮인 콘크리트 거리 너머에는 더 이상 단순히 숲이라 부를 수 없는 영역이 펼쳐진다. 도시도 우리가 아는 자연도 아닌 그 무엇 하나의 혼종이며 자신만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체계다. 오직 완전한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들만이 이곳에 남는다. 그러나 바로 이런 곳에서 가장 희귀한 관찰들이 기록된다. 이곳의 물은 다르게 움직인다. 익숙한 생명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직 이따금씩 들려오는 물결 소리만이 있을 뿐이다. 그 정체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연구자들은 더 이상 생물학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이 체계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이 구역은 더 이상 단순한 영토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각각의 종은 저마다의 역할을 수행한다. 포식자는 개체수를 조절하고, 초식동물은 지형을 형성하며, 청소부는 체계를 정화하고, 새들은 하늘을 통해 공간을 연결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떤 관리자도 없이 스스로 작동한다. 바로 여기에 체르노빌이 지닌 가장 큰 역설이 있다. 이곳은 동시에 죽어가고 있으며 또한 태어나고 있다. 과거를 지워가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한다. 이런 과정에는 끝이라는 지점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계속되는 흐름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숲 깊은 곳 어딘가 폐허와 습지 사이에서 생명은 여전히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의 손길과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가? 우리가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은 정말 공허함 뿐일까? 아니면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질서일까? 인간이 없어야 비로소 회복되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안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씁쓸한 자각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 자신이 살던 마을을 하루아침에 떠나야 했다면 그리고 수십 년 후 그곳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존재들의 터전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상실이라 부르겠는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희망이라 부르겠는가? 정답은 없을지도 모른다. 다만 프리피아트의 조용한 밤은 그 질문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겨둔다.